동서, 미안한데 저기 수저 좀 놔줄래?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을 푸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그대로 휘둘러 제 뺨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검사를 부려먹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식당 참모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형님 노릇을 하려고 들어. 저는 뜨거운 밥알이 얼굴에 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어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기막힌 명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마음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에서 20년 가까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3세 나이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질기고 또 얼마나 신기하게 이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저처럼 놀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몰며 우리 세 식구를 먹여 살리시던 아버지는 어느 겨울날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시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 울며 절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날 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정의로운 분이셨구나 하고 어렴풋이 짐작만 했을 뿐 그 인연이 훗날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에서 평생 국밥집을 지켜오신 이모님이 저희 모녀를 가족처럼 품어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으셨던 이모님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여기며 국물 우리는 법, 뼈 고르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사골을 얹고 10시간 넘게 우려낸 뽀얀 국물을 맛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저려오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손님들이 행복한 얼굴로 숟가락을 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이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더는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셨을 때 저는 23살의 나이로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고 오래된 테이블을 손보고 메뉴판을 고쳤으며 저는 제 이름을 건 첫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설렁탕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가던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대기업 건설사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었고 저희 가게 국물 맛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손님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대졸 사원과 고졸 자영업자, 이렇게 학벌부터 직업까지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며 시댁에서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번듯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애가 왜 하필 설렁탕집 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하고 넌지시 서운함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를 저는 훗날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는 겉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기색 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듯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흔히들 말하는 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첫 아이를 낳았을 무렵엔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나르고 산후조리를 돕는다며 부지런히 저희 신혼집을 드나드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감사했고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를 은근히 낮잡아 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대놓고 티를 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그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제 직업을 물으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시장에서 식당 하나 작게 하고 있어요. 그냥 생활비 보태는 정도로. 작게 생활비 보태는 정도로. 저는 그 표현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도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두 아이 학원비며 이런저런 생활비에 적잖은 몫을 제 가게 수입으로 채우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제 일은 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업 정도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 열심히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손수 담근 깍두기와 육수를 챙겨가고 어버이날에는 용돈과 함께 정성껏 고른 선물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한 일이더군요. 그 마음의 벽을 제가 확실히 실감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댁 쪽 사촌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넓은 예식장 로비에서 시어머니의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물으셨습니다. 어머, 큰며느리시구나. 어느 회사 다니세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슬쩍 붙잡으며 먼저 대답을 가로채셨습니다. 아유, 얘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애예요. 시장에서 조그맣게 설렁탕집 일 좀 돕는 정도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20살 무렵부터 홀로 일궈온 가게를, 그것도 하루 20시간 넘는 노동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제 밥벌이를 시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찮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님, 저 살림만 하는 거 아니고 제 가게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정정하려던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곧바로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이셨습니다. 얘는 별걸 다 나서서 얘기하네.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자리의 시누이는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날의 서운함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일을 낮잡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참는 것이 도리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참는 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꾸준히 저희 집을 오가셨습니다. 둘째가 딸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살짝 실망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저는 그저 못 본 척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대학 진학에 관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렇게 대학 노래를 부르니? 요즘은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더라.
기술 하나 배워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학벌과 직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에 현수막이라도 걸 기세로 자랑하고 다니셨던 분이 손주들에게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이 진심이세요? 평소에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따지시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신 듯 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며 쏘아붙이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그런 말이 서운하게 들리는 모양인데 사실이 그렇잖니? 넌 국밥집이나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학 얘기에 발끈해. 다 너 닮으면 어쩌나 해서 하는 소리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우습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이 가게 하나로 애들 학원비까지 다 대고 있어요. 배움이 짧다고 사람까지 낮잡아 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지들이 선택할 문제지. 왜 어머님이 미리 필요 없다 단정 지으세요? 뭐라고? 이제 보니 너 아주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어른한테 그렇게 대드는 게 배운 사람이 할 짓이니? 국이나 퍼 팔던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그날의 언쟁은 결국 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아비 없이 자란 애가 뭘 제대로 배웠겠니? 다 그 집안 내력이지. 저는 그 말에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린 죽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굳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부간에 흔히 있을 법한 언쟁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서로 언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고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아이들과 함께 근교 놀이공원에 다녀와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대뜸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소리 질렀다며. 좀 참지 그랬어. 아무리 어머니가 대학 얘기로 서운한 말을 하셨어도 집안 어른인데 너무 대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어머님한테 연락받았어?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회의 도중에 진동이 계속 울려서 봤더니 엄마더라고. 놀라서 얼른 나가서 받았더니 울먹이면서 자기가 그냥 서운한 소리 몇 마디 했다고 며느리한테 말대꾸 당했다고 그러시더라. 평소 눈물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데 내가 안 놀라겠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부분만 전해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무조건 어머님 편을 드는 거야? 나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 보면 뭔가 있었나 싶어서 그러지.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는 안 궁금해? 나 고등학교까지 나온 거, 설렁탕집 하는 거,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사람 무시하는 말 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가 울었다는 말 한마디에 나부터 몰아세우네. 남편은 그제야 조금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장인어른 얘기까지?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비 없이 자라내라 뭘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저는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간 남편과 각방을 쓰며 냉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미리 이런 일들 다 말했어야 하는 건데 혼자 참고 넘기려고만 했던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당신도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부터 다그치면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저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일단 옳다고 여기고 보는 습관이 남편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시어머니의 뜻밖의 행동에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라는 분이 찾아오셨더구먼. 가게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라면서 재계약할 때는 월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내주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다고요? 저희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야 여기서 사장 장사하는 거 10년 넘게 봐왔는데 뭐가 문제겠어. 오히려 이 골목에서 제일 깨끗하고 손님도 제일 많은 가게인데. 근데 그분이 하도 여러 번 찾아오셔서 이상하다 싶어 사장한테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까지 제 생업을 흔들려 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벌어먹고 사는 밥줄까지 건드리려 하셨다니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전했고 남편도 이번만큼은 크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니, 대체 왜 거기까지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 하나 미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밥줄까지 흔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더라. 남편은 그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골목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하다 싶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남의 생업 터전에 찾아가 은근히 쫓아내려는 시도였다니요. 다행히 건물주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지켜봐 오신 저를 믿어주셔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 주셨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유독 못마땅해 하시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서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조금도 거들먹거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을 가리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시장에서 설렁탕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가서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검사님 같은 분이 그런 데를 뭐하러. 편하게 좋은 데 가서 드시지. 동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좋은 음식이 꼭 비싼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성 들여 끓인 국밥 한 그릇이 훨씬 값지죠. 첫 만남에서 동서가 건넨 그 말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며칠 뒤 동서는 정말로 가게에 찾아와 뚝배기를 깨끗이 비우고 갔습니다. 동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제가 먹어본 설렁탕 중에 최고예요. 국물이 진짜 깊어요. 이런 국물 우리시려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냥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이지. 새벽부터 뼈 고아내는 게 일이긴 해도.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재판 준비하다 보면 밤새는 날이 많은데 형님도 새벽부터 나오시는 거면 저나 형님이나 몸 쓰는 방식만 다르지 고단하기는 매한가지네요.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서와 조금씩 가까워졌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서로 살뜰히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재판이 늦게 끝나 저녁을 걸렀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가게에서 설렁탕과 수육을 포장해 검찰청 앞까지 갖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이 정도쯤이야.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이런 걸로 뭘 그렇게 고마워해. 얼른 먹고 힘내서 일해. 동서는 그 뒤로도 종종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가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처음에는 검사가 이런 허름한 시장 골목까지 오냐며 신기해했지만 이내 동서의 소탈한 성격에 다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사실 형님 같은 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자기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읽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시는 거, 저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동서가 하는 일이야말로 사람 살리고 억울한 일 바로잡는 큰일이지. 나 같은 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고. 동서가 정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형님이 매일 새벽 나와서 우려내신 그 국물 한 그릇으로 힘든 하루를 버티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저희 둘의 관계가 시어머니 눈에는 영 거슬리셨던 모양입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와 동서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은 볼 일이 있어 시댁에 들렀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작은 애랑 자꾸 붙어 다니려고 하니? 바쁜 애 붙잡고 뭘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한테 뭘 얻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몰아붙였습니다. 내 눈엔 다 보인다. 검사식이나 되는 애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뭐라도 하나 챙기려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거 먼저 처리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흑심을 품은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동서가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습니다. 됐다.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니? 너는 워낙 사람 마음을 얻는 재주가 좋으니까 하는 소리다. 우리 아들 녀석도 그렇게 홀린 거 아니냐?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가 동서와 약속을 잡을 때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 대화 중간에 끼어드셨습니다. 한 번은 저와 동서가 오랜만에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 저와 동서 사이에 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무슨 말을 건네려 하면 곧바로 화제를 돌리며 말어리를 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들렀던 찻집까지 찾아오셔서 괜한 소란을 피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컵을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며 저와 동서의 만남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는 태도를 온몸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둘이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니? 형님 노릇하고 싶은 거면 나한테나 잘하지. 동서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께 직접 싫은 내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나서서 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는 따로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저랑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기 싫다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다. 우리 아들 녀석이야 너한테 홀려서 어쩔 수 없이 국밥집 며느리 들였다지만 작은 애는 내가 어렵게 얻은 귀한 며느리야. 네가 자꾸 그 옆에서 알짱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니?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같은 식구 됐으니 잘 지내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그런 말 나한테 안 통해. 너 같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귀한 작은 며느리까지 물들이려는 게 아니고 뭐니? 내 손자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쫓았을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들던 남편도 이번에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치를 챘는지 별다른 말 없이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몰래 동서를 따로 불러내어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동서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시어머니는 동서를 시댁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도 이제 알 건 알아야지. 큰 며느리 그거 원래 좀 계산적인 애야. 너 검사라니까 옆에 붙어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다. 너무 곁을 주지 마라. 동서는 그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크게 실망했다고 훗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좀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형님이랑 몇 번 만나보면서 이미 어떤 사람인지 다 느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형님을 나쁘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어머님 쪽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오히려 저를 더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험담이라는 것이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미처 깨닫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동서에게는 이 당시 자세한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눈치가 빠른 동서는 대강의 상황을 짐작한 듯 굳이 캐묻지 않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는 대신 가게 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중학교에 갓 올라간 아들이 부쩍 예민해지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아는데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신경 못 쓰는 건 좀 그렇잖아.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시댁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와중에도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게 일과 시댁 갈등, 그리고 아들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 제 처지가 참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단해지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우연히 들른 동서가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애 사춘기가 좀 힘들게 왔나 봐. 동서가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에구, 그 나이 때 다 그렇죠. 형님, 그래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라도 얘기하시고요. 동서의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눌러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서 같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장남인 남편은 명절 차례를 걸을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도 저에게 괜찮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봐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얼굴만 비추고 오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그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댁에 다시 가기로 마음먹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권했습니다. 형님, 이번 추석에는 그래도 시댁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도 요즘 많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고 형님이 발길을 뚝 끊으신 걸 두고 밖에서 안 좋은 말이 도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저는 망설이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가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 오히려 또 무슨 소리를 하실지 몰라. 동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 번은 얼굴 보고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은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님, 저도 사실 어머님이랑 형님 사이가 이렇게 계속 불편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때문이 아니야. 애초에 나랑 어머님 사이 문제였는데 괜히 동서까지 마음 쓰게 만들었네. 동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이번엔 어머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형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동서의 그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어 결국 추석에 시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는 좋은 직업과 학벌을 내세워 저를 얕잡아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먼저 챙겨주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고 남편 역시 그동안 자신이 무심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듯 이번 명절만큼은 저와 아이들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두고 저는 또 한 번 시어머니 때문에 진땀을 빼는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 가족 초청 만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초대도 받지 않은 채 불쑥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그냥 저희 부서 회식 겸 만찬인데.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지. 인사도 좀 나누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이미 오신 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서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굳이 묻지도 않은 제 얘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해요. 여자 좀 골고루 만나보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얘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지 뭐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 착하니 데리고 살아야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한 남편의 동료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남편에게 격이 맞지 않는 상대인 것처럼 대놓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남편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회사 사람들 다 있는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되받았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사실이 그렇잖아. 부서장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서둘러 화제를 돌리셨지만 저는 그날 만찬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쏟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오늘 너무 창피했어. 당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진짜 당황스러웠어. 어머니한테 따로 확실히 말씀드릴게. 남편은 그날 밤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듯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뒤 다가올 추석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동서는 갑자기 급한 사건이 생겨 조금 늦게 오겠다는 연락을 남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별다른 트집 없이 그저 해야 할 일만 담담히 지시하셨습니다. 저기 전 뒤집는 거 잊지 말거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운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것이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내내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으셨지만 이따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례를 무사히 마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동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다들 시장하시죠. 얼른 점심 준비해서 먹어요. 눈치 빠른 동서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채고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부엌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가 함께 점심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다시 데워 옮겨 담고 새로 지은 밥을 큰 들통에 담아 설렁탕을 끓이는 것까지가 그날의 점심 준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유독 제가 끓인 설렁탕을 좋아해서 명절마다 국물 준비는 늘 제가 맡는 것이 어느새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동서가 부엌에 들어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밥주걱으로 갓 지은 밥을 뒤집는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새언니, 엄마 표정 심상치 않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기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두 손 가득 할 일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불안함을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들통에서 설렁탕을 뜨느라 두 손이 바빴습니다. 국물을 뜨고 고기를 썰고 깍두기를 담아내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마침 옆에서 상을 차리던 동서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저기 수저 좀 놔줄래?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을 푸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그대로 휘둘러 제 뺨을 강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검사를 부려먹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식당 참모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형님 노릇을 하려고 들어. 너무 놀란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어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묻히던 시누이도 상을 차리던 동서도 모두 놀란 눈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동서한테 수저 좀 놔달라고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잘못이지. 네가 뭔데 검사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들어. 이 집안에서 네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울컥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국도 뜨고 고기도 썰고 깍두기도 담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 안 보이세요? 손이 모자라서 동서한테 수저 좀 놔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이죽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넌 원래부터 그런 애였어.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자꾸 형님 행세를 하려고 들어. 국밥이나 팔아먹는 주제에 검사를 부려먹으려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뻔뻔한 며느리가 다 있을까?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시댁 발길 끊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앙칼지게 되받았습니다. 뭐가 너무해? 내가 참아준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대들어?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인 내가 바보지.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라.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 말을 듣던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서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태도를 애써 모른 척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동서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형님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몰아붙였습니다. 너도 참 순진하구나. 얘가 너한테 왜 살갑게 구는지 모르겠니? 처음부터 너한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그러는 거야. 검사 동서를 뒷배 삼으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노란하고 있어. 동서가 정색하며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형님이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신 건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였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쉽게 사람한테 이용당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 일에 봬도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도 얘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서 검사까지 만들어 놨더니 국밥집 하는 여우한테 홀려서 이렇게 나오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니. 시어머니는 다시 밥주걱을 들어 올리며 저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동서가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려 계속 몸부림치셨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남편이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손찌검을 하시다니 대체 무슨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넌 또 왜 네 마누라 편을 드는 거니? 내 아들이면 부모 편을 들어야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제 아내이자 우리 애들 엄마예요. 그리고 방금 하신 행동,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재수 씨를 아끼시는 것만큼 저도 제 아내를 아낍니다. 저 사람이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저도 이제 다 압니다.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시면 저도 이 집안이랑 인연 끊겠습니다. 그동안 늘 어머니 편을 들던 남편이 처음으로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제야 소란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오셨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호통쳤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명절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방금 저를 밥주걱으로 때리셨어요. 애들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은 놀라서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으며 저에게 얼른 짐을 챙겨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그날만큼은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동서는 몸으로 시어머니를 막아서며 뒤쫓아 나오려는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급하게 챙기던 가방에서 제 지갑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를 막아서던 동서가 바닥에 떨어진 제 지갑을 주워주려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갑 속에 끼워져 있던 낡은 명함과 오래된 증명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동서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동서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동서,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동서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저와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볼까 싶어 얼른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까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형님이랑 저 사이를 갈라놓으시려는 것도, 형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저도 오늘부터 이 집안과 발길 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감히 시어미한테 손을 대? 동서가 차갑게 되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형님 뺨은 때려도 되고 제가 어머님 뺨 때린 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서는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저와 남편, 아이들을 이끌고 시댁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얼떨떨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차에 올라타기 전 동서가 저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방금 맞으신 거 진단서 끊으실래요? 저 이런 일 한두 번 다뤄본 거 아니에요. 형님만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억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동서, 고마운데 이거 신고하면 어머님 정과 생기는 거지? 동서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폭행이니까요. 근데 형님,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도 착잡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이해할게. 이번엔 진짜 당신 뜻대로 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신 분을 자식이 직접 고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나 지금 당장은 결정 못하겠어.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게.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저 형님이 더 이상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저는 결국 그날은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 옳은 선택일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동서는 눈물을 훔치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다들 일단 쉬시고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대로 자신의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왜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 도대체 지갑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열어 안을 살펴보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명함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몇 안 되는 유품 중 하나라 저는 그 사진과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늘 곁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사진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에 저는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밖에서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재수 씨랑 같이 오시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애들은 걱정 마.
내가 잘 데리고 놀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인 거 알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궁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동서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는 어젯밤 내내 참았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제 형님 지갑에서 떨어진 명함이랑 사진, 그거 제가 어린 적에 저를 도와주셨던 은사님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이 왜 동서한테 은사님이야? 동서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저 사실 어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그 사진 속 은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형님이 아버님 얘기를 잠깐 꺼내시는 걸 듣고 나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저희 쪽으로 그대로 돌진해 왔어요. 다들 피할 새도 없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 순간 옆 차선을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저희와 화물차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그 택시가 그대로 화물차를 대신 들이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오던 충격이 훨씬 약해졌던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에 흉터만 남았지만 그 택시를 몰던 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야?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날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을 더 구하셨대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정신이 없어서 그분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그 사고로 돌아가신 택시 기사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한테 그 은인분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분 성함과 사진을 수소문해서 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제 형님 지갑에서 떨어진 그 사진이에요. 저는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시던 그 시절, 정의롭고 참견 많은 성격 탓에 결국 남을 돕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늘 어머니께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목이 맨 채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님이 우리 아버지였어?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형님 확신해요. 그날 사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다 그러셨거든요. 자기 자식벌 되는 학생을 구하고 대신 변을 당하신 택시 기사님이 계셨다고. 그게 바로 형님 아버님이셨어요. 명함에 적힌 성함, 그리고 형님이 예전에 지나가듯 말씀하신 아버님 성함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20년이 넘도록 그날 아버지가 구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날 이후로 늘 그 은인분께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분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법을 공부하면서도 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는데 저는 적어도 억울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설마 그분의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서, 정말 몰랐어.
그런 인연이 있었을 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 한 명이 동서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동서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형님이 참 좋았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은사님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제가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편하게 느꼈던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왜 제가 형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동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동서, 그동안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근데 동서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동서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형님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걸 알면서도 나서서 막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신혼인 처지에 괜히 나섰다가 형님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형님 편에 확실히 서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동서와의 인연에 대해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장인어른이 재수씨 은인이셨다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야. 저는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근데 여보, 그것보다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걸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느 정도는 짐작했어. 회사 만찬 때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내 눈으로 직접 봤고 예전에 대학 얘기로 언쟁 났을 때도 당신 표정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어. 근데 엄마가 하도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나서서 문제 삼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겁도 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겁했던 거지. 저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엄마한테는 배신감도 들고 그냥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남편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다. 애 문제로 당신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면서 시댁일까지 겹쳐서 얼마나 벅찼을지 이제야 좀 알겠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지금 와서 이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냥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처음부터 다 말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앞으론 서로 숨기지 말고 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일단 제 얘기부터 물어보았고 아들의 사춘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캐치볼을 하러 다니며 대화를 시도하던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아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댁과의 갈등은 어찌어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자식들에게서 절연 선언을 들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셨다고 합니다. 평소 유순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그날만큼은 크게 역정을 내셨다고 나중에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자식 셋을 다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명절이라고 큰 소리를 쳐. 당장 가서 사과해.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못 이겨 하루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 없이 굴었던 거 인정하마. 그러니 우리 아들 화 좀 풀어달라고 말해주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태도예요?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니?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까지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빌고 있는데 얘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나무랐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자식들이 전부 당신한테 등 돌리고 살면 그때 가서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 거야?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솔직히 어머님 잘못이 100%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소식을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번에 사장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사장님이랑 작은 며느리가 짜고 자기를 왕따시키려 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에 대한 말을 하고 다니셨다니. 손님이 안타깝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며느리 둘이서 짜고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검사동서를 등에 업고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지 모른다면서 눈물바람을 하셨다지 뭐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다 뒤집어 저와 동서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평판과 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대요? 손님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장 어귀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셨는데 사장님 시아버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목덜미를 딱 잡고 끌고 가셨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 거짓말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 소문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저기 바로잡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부녀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집사람이 괜한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부녀의 모임을 찾아가 직접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사람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셨던 것이지만 결국 그 소문은 오히려 시어머니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들었다면 아마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발 빠르게 수습하신 덕분에 저는 굳이 그 일로 다시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질 무렵 저는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을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요. 이 가게에서 상한 재료를 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잠깐 주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생과 직원분들은 냉장고부터 조리 공간, 식자재 보관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셨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직원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이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편인데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민원을 누가 넣었는지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익명으로 구청에 신고 전화를 넣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아예 제 생업 자체를 흔들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시장 골목에 퍼지자 오히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한 손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고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먹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도 사장님 국물맛 하나는 이 동네에서 최고인 거 다 알아요. 손님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저희 가게를 향한 손님들의 신뢰가 더 두터워진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소문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들 엄마 밥줄까지 끊으려고 하시다니 대체 얼마나 더 하셔야 만족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발뺌하려 하셨지만 이미 심증이 명확한 상황에서 더는 발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 일을 두고 정말 크게 진노하셨고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가족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로도 저와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서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입덧이 심해 고생이라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끓인 설렁탕 국물만은 잘 넘어간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들르곤 합니다. 동서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신기해요. 다른 건 다 못 먹겠는데 형님 국물은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인연인가 봐요.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입덧할 때 진짜 힘들지.
나도 첫째 가졌을 때 물만 먹어도 토했잖아. 근데 이상하게 뜨끈한 국물은 또 넘어가더라고. 동서가 배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형님 가게 국물 떨어지면 하루 종일 예민해져요. 남편이 저 눈치 보느라 아주 죽을 맛이라던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마치 친자매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소원하기만 했던 남편과 시동생 사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랐어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왕래도 뜸했던 두 형제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게에서 만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형, 옛날엔 우리 서먹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엄마가 은근히 우리 갈라놓으신 거 아니었나 싶어.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라도 이렇게 지내니 다행이지 뭐. 두 형제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노포와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며 취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한자리를 지켜온 이야기와 제가 손수 우려낸 국물의 비법을 소개하는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너였습니다. 촬영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게를 지켜오신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버틴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준 가족들 덕분이기도 하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언니 있잖아. 나 얼마 전에 본가에 갔는데 엄마가 언니 나온 방송 몰래 제 방송으로 몇 번을 돌려보고 계시더라고. 누가 볼까봐 TV 소리도 작게 줄여놓으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심하지도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 자르듯 정리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굳이 먼저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변화라면 언젠가 먼저 다가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가 바뀌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과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며 거리를 두고 지내왔는데 그해 설날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번 설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오너라. 너희 어머니도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남편, 아이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손수 만두를 빚어 상에 올리시고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애미야, 만두소간이 맞나 한번 봐주련. 네가 음식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입맛이 나을 거 아니냐. 작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낯설었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저를 며느리로 대해주시려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만두소를 한 입 맛보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딱 좋은데요. 이대로 빚으시면 되겠어요. 큰 화에도 눈물 어린 포옹도 없었지만 저는 그날의 그 작은 순간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대바라진 며느리 소리를 들을지언정 저는 평생 참고 살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학벌이나 직업으로 함부로 낮잡아 보는 일, 그것만큼은 앞으로도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지막 선택으로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인연을 남겨주셨으니까요. 물론 저도 평생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언젠가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테니까요. 저도 그런 상황을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과도 종종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려 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끓인 설렁탕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그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애를 먹이던 아들도 요즘은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러 숙제를 하며 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가게 물려받아서 할까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국물 맛 진짜 대단한 것 같아서.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맛이잖아.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